70대 형제들이 40년 동안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편지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 2억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5형제였습니다. 1950년대 후반,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큰형은 저보다 8살 위였고, 둘째 형은 5살 위였습니다. 그 아래로 셋째인 제가 있었고, 넷째와 막내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랫목 하나에 5형제가 다닥다닥 붙어 잤습니다. 여름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별을 세며 잠들었습니다. 큰형이 입던 옷은 둘째에게, 둘째가 입던 옷은 제게, 제가 입던 옷은 넷째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막내가 입을 때쯤이면 헝겊 조각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밖에 없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논밭을 일구셨고, 어머니는 새참을 이고 들판을 오가셨습니다. 봄이면 보리고개를 넘기려 쑥을 뜯어 죽을 끓였습니다. 큰형이 산에서 나무를 캐오면 둘째 형이 개울가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왔습니다. 저는 형들을 따라다니며 심부름을 했고, 넷째와 막내는 집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쑥죽, 미꾸라지, 물려입은 옷, 그 모든 것이 우리 형제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겨울밤이면 큰형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추운 밤을 견뎠습니다. 그때 큰형은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큰형은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일찍 일터로 나갔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의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대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큰형은 결혼 후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게 큰형의 지론이었습니다. 둘째 형은 서울에서, 저는 부산에서, 넷째는 대전에서, 막내는 광주에서 각자의 삶을 꾸렸습니다. 명절이면 고향집에 모였습니다. 좁은 마루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나누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형님, 그때 형님이 제 학비 대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이고, 그게 뭐 대수냐, 우리가 남이가. 그때만 해도 우리는 여전히 단단한 형제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부모님은 80을 넘기셨고, 우리 형제들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치매 기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묵묵히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어머니가 밤중에 집을 나서려 하면 붙잡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아버지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져 큰형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요? 아들이에요, 어머니. 큰형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큰형수도 함께 고생했습니다. 부모 간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밤새 간병하느라 잠을 설치고, 냄새나는 빨래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 큰형의 자식들도 희생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고, 조부모님을 돌보느라 자신들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큰형의 손마디는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씻기고 부축하고 버티며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냈고, 명절과 부모님 생신 때 내려갔습니다. 큰형이 준비해 놓은 상차림에 감탄하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하루 묵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큰형은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은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러나 큰형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큰형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여 의논했습니다. 형님께 매달 생활비를 더 드려야 하지 않겠냐. 요양보호사를 구해드리는 게 어떨까. 하지만 큰형은 완강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모신다. 너희들 돈 필요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3년 후에 뒤를 따르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는 울었습니다. 큰형이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드릴 걸. 그렇게 중얼거리던 큰형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 49제를 지내고 난 뒤
우리 형제들은 고향집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문제였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고향집 한 채와 그 앞에 작은 돈밭, 그리고 적금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집과 땅을 합쳐 2억 원 정도. 다섯 형제가 나누면 한 사람당 4천만 원.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집은 나눌 수 없었습니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니 대대로 물려받은 고향집을 그렇게 처분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집을 가져가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러면 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부담이 컸습니다.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부모님을 모셨다. 이 집은 내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큰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큰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도 욕심내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저 이 집 구석구석에 부모님 손때가 묻어 있어서 떠나보낼 수가 없구나.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큰형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큰형은 10수년간 부모님을 모셨고 우리는 돈만 보냈을 뿐입니다. 그때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던 건 집이 아니라 사실은 형제라는 이름이었는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고생하신 건 우리 다 압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형님만 생각하셨겠습니까? 우린 5형제입니다. 법적으로도 똑같이 나눠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큰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법? 지금 나한테 법을 들이대는 거야? 너희들이 부모님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봤냐? 밤새 잠 못 자고 간병해봤냐? 큰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둘째 형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큰형만 부모님 자식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자식입니다. 형님만 효자고 우리는 불효자란 말입니까? 저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형님들,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남입니까? 형제끼리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셋째, 이건 원칙의 문제야. 우리도 매달 돈 보냈고 명절 때마다 내려왔어. 큰형이 고생한 건 맞지만 그게 모든 재산을 가져가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순 없어. 넷째와 막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넷째는 늘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막내는 어릴 때부터 감정이 여린 편이었습니다. 넷째는 큰형 편에 서는 듯했고 막내는 둘째 형 편에 기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나 큰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나왔다. 큰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직접 와봐. 형제들 다 불렀어. 다음 주말 우리는 다시 고향집에 모였습니다. 큰형은 오래된 서랍장에서 꺼낸 노란 편지지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큰아들, 네가 늘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노부부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지킨 터전이다. 형제들끼리 알아서 잘 상의하거라. 다만 동생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라. 그것이 엄마 아빠의 마지막 바람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큰형은 말했습니다. 봐라. 어머니도 내 고생을 아셨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큰형의 해석은 명확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집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님, 이 편지 어디에도 집을 내게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형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마지막엔 동생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형님만 재산을 가져가라는 뜻입니까? 큰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일어난 듯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야? 어머니가 괜히 이런 편지를 쓰셨겠어? 편지를 제대로 읽으세요.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동생들과 사이좋게 지내라지 않습니까? 그게 어머니 뜻이에요. 그날 우리의 대화는 고성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던 형제들이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넷째는 밖으로 나가버렸고 막내는 울먹였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정식으로 가족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큰형의 제안이었습니다. 변호사도 한 명 부르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자.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변호사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한 법적으로는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다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전체 재산의 1020% 정도 추가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에 큰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겨우 1020%? 내가 십몇 년을 고생한 게 그것밖에 안 된다고? 큰형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형님, 법이 그렇다는데 어쩝니까? 그래도 형님이 제일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둘째 형의 말에 큰형은 방바닥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돈만 보냈어. 나는 내 인생을 바쳤다고.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다 희생했어. 그게 돈 몇 푼으로 계산될 일이냐? 큰형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형님 마음은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님께 더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집은 형님이 가지시고 우리는 땅과 예금만 나눠 가지는 게 어떻습니까? 하지만 둘째 형이 반대했습니다. 왜 집을 형님만 가져가야 해? 집이 제일 값어치가 있는데.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큰형은 너희들과는 더 이상 형제도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큰형이 나가고 난 뒤 둘째 형도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넷째가 목을 만지작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막내는 입술을 깨물며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말이 끊기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들은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큰형은 우리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도 완고했습니다. 법대로 하자. 법적으로 처리하면 돼. 저는 양쪽을 오가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큰형을 찾아가 형님, 우리가 남입니까? 재산 때문에 형제가 이래도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너도 결국 둘째 편이잖아. 둘째 형에게도 갔습니다. 형님, 큰형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습니까? 하지만 둘째 형도 단호했습니다. 셋째, 나도 마음은 아파. 하지만 이건 원칙의 문제야. 큰형이 모든 걸 가져가면 우리 자식들한테 뭐라고 설명하겠어?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형제는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큰형은 고향집에서 혼자 차례를 지냈고 나머지 형제들은 각자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부모님 기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간을 달리해 묘소를 찾았습니다. 큰형은 아침 일찍 다녀갔고 우리는 저녁에 갔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국화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3년 동안 고향집 마당에 풀만 자랐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고향집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큰형은 자신의 집에서 살았고 고향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법적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가끔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마루, 낡은 장롱, 부모님이 쓰시던 안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 집을 보고 있으면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형들과 술래잡기 하던 마당, 어머니가 막걸리를 빚던 부엌, 아버지가 담뱃대를 물고 앉아 계시던 대청마루. 우리가 지키려던 게 정말 이 집이었을까? 아니면 이 집에 담긴 추억이었을까? 집은 여기 있지만 그 안에 있던 따뜻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넷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큰형님이 많이 편찮으시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둘째 형과 마주쳤습니다. 둘째 형도 급히 온 모양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둘째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큰형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형제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 큰형은 다행히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몇 번. 만에 보는 형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큰형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큰형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엔 서운함과 미안함, 그리고 오래 묵힌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큰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을 뻔했어. 그때 생각했지.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 때문에 형제들하고 싸우고 부모님이 제일 슬퍼하실 일을 내가 했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큰형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고백했습니다. 형님, 저도 미안합니다. 형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형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희는 돈만 보냈지만 형님은 인생을 바치셨지 않습니까? 큰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부모님 곁에 있고 싶어서 남은 거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 밖에서는 둘째 형이 복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둘째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들어가세요. 큰형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큰형의 서운함, 둘째 형의 억울함, 저의 죄책감.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마주한 형님의 얼굴은 어쩌면 세월보다 미안함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사랑했고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는 것. 큰형이 퇴원하던 날, 우리 5 형제는 모두 모였습니다. 큰형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고향집. 너희들이 원하면 팔아서 나누자. 하지만 둘째 형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그 집은 형님이 가지세요. 우리가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평생 지킨 집인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걸 나누겠습니까?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형님들, 이제 그만합시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로 남는 게 중요하죠. 큰형님, 집은 형님이 가지세요. 대신 우리가 가끔 놀러 갈게요. 명절에도 그 집에서 함께 모이고요. 형님, 저도 많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잖아요. 넷째와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제일 원하셨던 건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였잖아요. 큰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병실에서 5 형제가 어깨를 부딪히며 우는 모습을 간호사가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만난 형제들이 기쁘고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몇 달 후 큰형의 생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향집에 모였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치른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집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마당의 잡초도 모두 뽑혀 있었습니다. 형수님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도 모두 왔습니다. 저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옛날 우리 형제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1970년대 흑백 사진, 5 형제가 논두렁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큰형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이때가 내가 20살쯤 됐을 때네. 막내가 겨우 12살이었지. 우리는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진처럼 다시 시작합시다. 형제는 끊을 수 없는 인연 아닙니까? 큰형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장 큰 재산은 이 집이 아니라 우리 형제였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마루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마당에서 퍼지는 흙냄새가 어릴 적 여름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큰형은 건강 때문에 조금만 마셨지만 그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둘째 형도, 넷째도,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란 말이야. 큰형이 말을 꺼냈습니다.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우리가 그걸 잊고 있었네요. 달빛이 마루를 비췄습니다. 부모님이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우리도 늙었지만 형제라는 끈은 여전히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고향집은 결국 큰형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큰형만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5형제 모두의 집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모이고 부모님 기일이면 함께 묘소를 찾는 우리의 안식처였습니다. 재산 다툼으로 잃어버렸던 3년의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재산보다 소중하다는 것. 부모님이 진짜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땅이나 집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다는 것. 형제란 서로를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다시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 편지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큰형에게 남긴 그 편지. 동생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한동안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형제는 때로는 살아온 세월만큼 말하지 못한 감정도 함께 쌓입니다. 서운함도 미안함도 고마움도 모두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하지만 풀지 못할 매듭은 없다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아주 조용히라도 두드려 보십시오. 형제가 다투는 이유가 돈이었다면 화해하는 이유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지난주 저는 다시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큰형이 마당에 상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큰형은 웃으며 호미를 하나 건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흙을 일궜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둘째 형이 차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형님들, 나도 낀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마당에서 함께 땀 흘리는 형제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다시 이어집니다. 아무리 깊은 금이 갔어도 형제라는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부모님, 이제야 말씀의 뜻을 알았습니다. 형제밖에 없다는 그 말. 재산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형제라는 그 말. 부모님은 늘 형제들이 서로를 지켜주길 바라셨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형제라는 이름만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제란 멀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 돌아오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